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꼭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아니더라도 친구가 될 수 있고 인생에서 꼭 필요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믿으시나요? 저의 경우는 이 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동반자를 둔 장본인이기도 하니까요. 가족의 모습은 다양할 수 있고 무조건 모두가 같은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난 것만이 가족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특히 요즘처럼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있는 세상에서 이런 다양한 가족을 인정해야 하는 건 당연하고요. 하지만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평범하지 않은 가족은 환영받지 못했고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도 늘 기죽어야 했고 창피해야 했기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꿋꿋이 성장했고 소중한 제 하나뿐인 가족도 얻을 수 있었고요. 지금부터 그 산 증인인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나이 기준으로 48살이 된 여자입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를 드리자면 요즘 말로 골드미스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는 결혼을 하지 않은 싱글 여성이에요. 그럼에도 전 나름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고 과거 회사에서도 꽤 높은 직급을 맡아 모든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정도로 능력이 좋았고 지금은 한 회사의 대표로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열심히 제 능력을 키우고 살아가느라 안타깝게도 결혼은 하지 못했네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핑계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혼을 아예 하지 못할 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결혼 정년기가 와 제가 좋아하던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하던 상황에서 상대방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기우는 저희 집 사정과 남들과 다른 가정 환경으로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눈치챘거든요. 애초에 자존심도 센 성격이었던 전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결혼에 대해 싫은 소리를 듣고 숙이면서 하는 결혼이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자진해서 이별을 통보했고 그 후로 쭉 결혼은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지내왔어요. 제 태생과 집안 사정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견딜 수 없이 싫었거든요. 정말 자존심이 세죠? 제가 이렇게 자존심이 센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건 아마 다들 눈치를 채셨겠지만 제 어린 시절의 가정 환경 때문이었어요. 우리 집은 늘 가난했고 그래서인지 옷 한 벌을 돈을 주고 사서 입는 일도 없었어요. 엄마는 늘 누군가 이미 한 차례 입었던 옷 중에서 멀쩡한 옷을 골라오시면 그 옷을 제가 물려받아서 입고 지냈거든요. 매번 크는 저에게 새 옷을 사입힐 형편이 되지 않았기도 하고요. 물론 이런 생활을 한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끼는 시절도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는 제가 가난하다는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과 지내면서 한 번도 이상한 가정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어요. 제가 보고 자란 건 그런 환경이었고,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냈던 것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건 그리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중학교 진학을 하게 되면서 내가 남들과는 다르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딸이구나를 알게 되었고, 엄마와 아빠, 그리고 동생과의 관계도 일반적인 가족의 모습이 아니라 조금은 이상한 가족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저는 엄마를 따라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지만 사실 친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친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마는 제 손을 잡고 새로운 집으로 다시 재가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저 혼자뿐만이 아니라 저와 1살 차이가 나는 여동생 하나가 더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함께했던 것이 아니니 동생이 뭔가 다르다는 건 알았지만 배가 다른 동생이라는 사실은 나이를 먹으면서 알게 됐어요. 그렇게 여동생과 전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부모님들의 재혼으로 인해 가족이 되었어요. 당시 엄마는 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서 절 키울 자신이 없다고 판단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새로운 양아버지를 만나 결혼을 해 함께 절 키워내려고 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이미 아이가 있던 양아버지와의 생활도 그리 넉넉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진학을 하니 여동생과 내가 일반적인 자매가 아니라는 건 쉽게 알 수 있었어요. 하루는 여동생과 저의 일로 학교가 떠들썩해진 일이 있는데 그 일을 계기로 우리가 다르다는 걸 알면서도 여동생과 내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기도 해요. 당시 나와 여동생은 성이 달랐는데 이런 점을 이용해서 학교의 장난꾸러기인 한 학생이 여동생을 놀리면서 괴롭히고 있었어요. 너네 부모님은 바람 피워서 결혼해서 네 언니랑 성도 다르지? 그런 거 아니야. 말 함부로 하지 마. 이진이 언니는 김소혜래요. 이진이 아빠가 바람을 피워서 성이 다르대요. 그런 거 아니라고. 말 함부로 하지 마. 주워온 자식이래요. 성이 다른 집 딸이래요. 야, 너 뭐야? 그 입 안 닫아? 언니, 제가 자꾸 언니랑 성이 달라서 아빠가 바람 피워 낳은 자식이래잖아. 뭐? 야, 너 이리 와. 네가 뭘 알아? 내 동생 왜 괴롭혀? 맞잖아요. 아니면 왜 성이 달라요? 바람 피워온 자식이래요. 네네네네. 너 죽었어? 이리 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여동생을 놀리고 있던 남학생을 받고 양아버지가 바람을 피워 낳아온 자식이라 성이 다르다는 식으로 놀리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서 남학생을 패버렸어요. 여동생은 그때 그런 제 행동을 보고 함께 남학생을 때리면서 누가 뭐래도 우리는 자매이고 가족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죠. 워낙 가난한 집안 사정 때문에 수학여행은 당연히 꿈도 못 꿨고 급식비를 밀리는 통에 맨날 교무실에 불려가 독촉을 받는 일도 흔했어요. 이런 상황은 저를 날로 자존심이 강한 아이로 키웠는데 모두가 다 저처럼 반발심이 생기는 건 아닌가 보더라고요. 여동생은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와 여동생은 성향도 성격도 확연히 달랐어요. 부모님은 재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고가 심하다 보니 늘 돈 문제로 다투셨어요. 여름엔 집에 비가 샜고 바퀴벌레나 쥐가 나오는 건 기본이었고 무엇보다 그 시절 푸세식 화장실을 쓰는 건 우리 집뿐이었으니 얼마나 가난했는지 알 수 있었죠. 당시 연탄을 때워 쓰던 시절이었는데 연탄이 없어 맨날 동생과 벌벌 떨면서 옷을 껴입고 지내는 것이 일상이었고 엄마는 그럴 때마다 옆집에 가서 연탄을 빌려오느라 애를 먹었던 기억이 제 머리에 선명해요. 그래서인지 제가 기억하는 우리 엄마의 모습은 다 해졌지만 두꺼운 조끼를 껴입고 추운 날씨 탓에 늘 볼과 코끝이 빨갰던 모습이에요. 이런 시절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동생과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힘든 시절 속 그나마 즐거움 중 하나는 1살 터울인 여동생이었고 처음 만나 함께 커가는 과정에서도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지내면서 정말 가깝게 지냈거든요. 그러나 엄마와 양아버지는 우리 사이처럼 그리 좋은 사이를 유지하지 못하셨어요. 가난이라는 것이 문을 열고 들어서면 사랑은 창문으로 도망을 간다는 말이 있듯 처음에는 행복한 새 출발을 생각하며 시작했겠지만 엄마와 양아버지의 결혼 생활은 결국 가난 앞에서 무참히 무너져 내렸어요. 돈은 사이가 좋던 부부도 싸우고 미워하게 만들었고 결국 두 분은 또다시 이혼을 하게 되셨어요. 부모님의 이혼으로 자연스럽게 저와 여동생 또한 헤어지게 되었고 더는 함께 지낼 수 없게 되었어요. 이혼을 한 후 엄마는 절 데리고 단칸방으로 이사를 나갔고 언제나 늘 살기 위해서 일을 하셨어요. 나 하나 먹여 살리고 엄마 자신을 돌보는 일조차 쉽지 않았기에 늘 고된 삶을 사셨고 그 와중에 가난한 집 딸에게 거는 부모의 기대가 그렇듯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 개천에서 난 용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어요.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고 일하는 이유는 다 우리 소혜 때문인 거 알지? 넌 아무 걱정 말고 공부만 해. 왜 나 때문에 엄마가 고생해? 그러지 마라. 아니야. 엄마는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어서 소혜처럼 똑똑하게 못 살았으니 우리 소혜는 개천에서 난 용처럼 잘 돼야 해. 엄마는 그러면 죽어도 여한이 없어. 알았어,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할게. 그래. 엄마가 밥은 못 먹어도 너 공부한다고 하면 책은 빚을 내서라도 사줄 거야.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방법은 네 성공밖에 없다. 알지? 네, 알겠어요. 열심히 할게. 그래, 봤지?
엄마 인생이 얼마나 후진지. 넌 그렇게 살면 안 돼. 네가 내 인생이고 내 목표야. 엄마 실망시키면 안 된다. 네, 열심히 할게요. 엄마의 하루가 고되면 고될수록 실패한 엄마의 인생의 보상은 저였고, 저는 그런 엄마를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강압, 압박과 강박으로 어떤 것도 하지 못한 채 공부만 매진했어요. 하루하루를 힘들게 지내는 엄마의 삶의 이유가 저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고 공부를 해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만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쩌면 이제와 생각을 해보면 엄마의 인생을 저에게 보상받으려는 일종의 세뇌가 아닐까 싶기도 하지만 그땐 그랬어요. 엄마가 내 유일한 가족이었고 그런 엄마를 호강시켜드려야 한다는 것이 제 인생 목표였기도 하고요. 그렇게 엄마의 희망대로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고 엄마의 바람대로 정말 좋은 명문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대학 합격을 했다는 소식을 들은 엄마는 제가 본 모습 중 제일 환하고 기쁜 표정을 하며 웃으셨어요. 엄마, 나 한국대학교 합격했어. 아유, 엄마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우리 딸이 날 대신해서 이렇게. 이제 과외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나도 엄마 도울게. 키워놓으니 이런 날도 오네. 조금만 더 고생하고 버티면 우리 모녀도 좋은 날 올 거야. 정말 장하다 내 딸. 이제 좀 쉬면서 지내요. 나도 도울 테니까. 그래. 박복한 팔자에 자식복은 있다고 하더니 그 말이 딱 맞았네. 엄마는 오늘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그렇게 좋아? 그럼 엄마 평생 제일 기쁘다. 아이같이 좋아하는 엄마를 보니 마음이 뿌듯했어요.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동안 여동생과는 엄마와 양아버지 모르게 계속 연락을 하며 지내왔어요. 바빠서 자주 보진 못해도 대학 진학을 했다는 소식을 전했고 여동생은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해줬고요. 그렇게 대학만 졸업하면 제 인생에도 꽃길이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제가 대학 진학을 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 여동생은 저와 달리 공부를 제대로 하진 못했고 중학교부터 이곳저곳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지냈어요. 간간히 연락을 하거나 학교 자율학습 시간이 끝난 시간에 만나 간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여동생은 늘 제가 입은 교복이 부럽다는 듯 만져보고는 했거든요. 그런 여동생이 안쓰러워 교복을 바꿔 입어보기도 하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지냈죠.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알았던 상황에서 어느 날 여동생이 절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공장으로 들어가서 돈을 벌어야 해서 이 동네를 떠나게 되었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절 만나서 인사를 하고 싶기도 하고 대학교 구경도 하고 싶다며 찾아왔던 것이었어요. 야, 대학교는 이렇게 크고 좋구나. 우리 언니 출세했네. 왔으니 학교 구경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러고 가자. 아니야. 나 오늘 언니한테 작별 인사하러 온 거야. 시간이 많진 않아. 왜? 갑자기 어디 가? 응. 나 이제 저기 천안의 공장으로 들어가. 언니한테 인사도 하고 이것도 줄 겸 몰래 온 거야. 자, 받아. 갑자기? 그럼 이제 여기 없어? 못 봐? 이건 또 뭐고? 응. 나 이제 공장 가면 못 볼 것 같아서. 이거 내가 그동안 일하면서 아버지 몰래 모아둔 용돈. 언니 주려고 모았어. 받아. 야, 이런 거 있으면 너 쓰지. 왜 나 주고 그래. 이제 못 보는데. 언니 대학교 가면 내가 도움 주고 싶어서 모은 건데 대학교 등록금은 택도 없더라. 그래도 이거 내가 소중하게 언니 생각하면서 모은 돈이니까 받아줘.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 안 돼, 너 가져가. 난 이제 공장 들어가니까 또 모으면 돼. 내가 언니 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잖아. 언니 똑똑한 사람이니까 꼭 공부 잘해서 멋진 사람 됐으면 좋겠어. 살다가 꼭 만나자. 이렇게 헤어지는 게 어딨어. 에이, 언니 울지 마. 또 보면 되지. 그리고 이 돈은 내가 언니 때문에 정말 열심히 모은 거니까 절대 엄마 위해서 쓰지도 말고 언니가 정말 힘들 때 그때 꼭 써. 그럼 고마울 것 같아. 이렇게 큰 돈을 주고
당시 여동생이 저에게 쥐어줬던 돈은 그 당시 돈으로 30만 원 정도였는데 상당히 큰 금액이었기 때문에 너무 놀라기도 했고 여동생이 떠난다는 말에 어안이 벙벙하고 정말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정신이 든 전 일을 거부하려고 했지만 여동생은 우리 아빠랑 살면서 고생만 하고 나 챙겨주느라 포기하고 그래서 언니한테 꼭 해주고 싶었어. 받아줘.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여동생이 준 선물을 가슴 깊이 넣고 헤어진 후 꼭 성공을 해서 여동생을 다시 만나자고 약속을 하며 헤어졌어요. 여동생의 진심을 느꼈기 때문에 이후 분명 언제라도 만나게 되면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의 도움을 잊지 않고 꼭 갚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그렇게 여동생과의 인연은 끊어졌어요. 저는 대학 생활을 했고 입학금부터 시작해 모든 학비를 벌고자 과외를 열심히 해 충당했고 일부는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치열하게 학교 생활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장학금을 받아야 생활이 가능했기에 꽈탑을 놓치지 않고자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면서 지냈어요. 엄마는 제가 대학 진학을 하게 된 이후부터 여유가 생기셨고 조금은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과외를 하면서 생활비를 보태기도 했고요. 그렇게 일만 해오던 세상 물정 모르던 우리 엄마에게 세상은 너무 무섭고 잔인했어요. 엄마는 지금 형편보다 빠르게 잘 살고 싶으셨던 것 같았고 성공이 하고 싶으셨는지 결국 사고를 크게 치셨어요. 사고가 나게 된 시점은 제가 학기를 마무리할 때쯤이었고 겨울이었어요. 엄마는 매일 무언가를 하느라 바쁘셨고 조금만 있으면 큰돈을 만지게 해줄 테니 편하게 공부할 준비를 하라며 호언장담을 하셨죠. 오늘 주말인데 오늘도 나가? 어딜 가는데 그렇게 화장을 해? 엄마 오늘 약속이 있어. 중요한 미팅이라 이쁘게 하고 가야 해. 무슨 미팅을 주말에 해? 엄마 요새 뭐 하고 다니는데? 엄마가 다 알아서 하고 있어. 넌 호강할 준비만 하면 돼. 엄마 혹시 남자 생겼어? 또 누구 만나서 돈 받는 거야? 그런 거면 가만 안 둬 진짜? 야, 엄마가 남자라면 이제 지겨운데 누굴 만나니? 다 우리 위해서 비즈니스 하러 가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큰돈 만지게 해줄 테니까. 엄마 진짜 이상한 거 하면 안 돼. 알았지? 얘는 엄마가 애니? 걱정 마. 엄마의 불안한 행동이 결국에는 다단계 투자 사기를 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저는 회계사 공부를 시간을 쪼개 하고 있었고 엄마에게 돈을 벌리지 않은 채 수업을 듣고 합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일을 해가며 지내고 있었는데 그런 제 모든 희망을 무너뜨린 건 엄마였거든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그날 저녁 내가 알던 우리 집 문은 열려있고 온갖 집안 물건들이 뒹굴면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어요. 놀란 마음으로 얼른 뛰어들어갔고 그곳에서는 엄마가 망연자실하게 허공을 바라보며 앉아 계셨어요. 엄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집은 왜 이렇고 엄마는 왜 이래? 소혜야, 어쩌니? 이걸 어쩌니? 무슨 일인데? 말을 해야 알지. 엄마 괜찮아? 엄마가 한 투자가 집 보증금까지 넣은 투자가 다 사기였대. 뭐라고? 엄마 그동안 그거 하고 다녔던 거야? 이제 망했어. 가진 돈에 빚까지 내서 다 투자했는데 어떡하니? 그럼 집은 누가 이런 건데? 빚쟁이들이 우리 길거리 나앉게 생겼다. 어쩌니? 이 말을 끝으로 엄마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어요. 저는 그날부터 쓰러진 엄마 병수발과 빚으로 인해 길거리에 나앉게 된 생활을 다시 정리하고 해결을 해야 할 가장이 되었어요. 그날 제가 하고 싶은 공부, 살고 싶었던 인생 모두 다 접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에서 정말 희망적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여동생이 준 돈이었어요. 그동안 한 번도 꺼내 쓰지 않고 고이 모아두었거든요. 제가 가장 힘들 때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여동생의 말에 맞게 저는 엄마를 병원에 입원시킨 후 병원비 충당을 그 돈으로 했어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고시원에 들어가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정말 그때 그 돈이 아니었다면 엄마는 병원에 가지 못한 채 어떻게 되셨을지 끔찍해요.
상황을 해결하고 나니 여동생 생각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었고,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일어섰어요. 어린 시절부터 가난은 저와 가까웠기 때문에 이런 고난에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저는 아니었어요. 또 엄마 때문이라고 원망을 하는 것조차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오직 살아내야 한다는 목표 하나로 졸업을 했고, 그와 동시에 돈을 많이 그리고 빨리 벌 수 있는 곳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돈을 버는 것이었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투잡, 쓰리잡도 마다하지 않고 일을 했고, 그렇게 입사를 하게 된 곳이 바로 첫 번째 회사였어요. 제가 원하는 꿈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었지만, 나름 인정도 받고 돈도 벌 수 있는 컨설팅 업으로 이직을 했고, 오직 살기 위해서만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 과정에서 여동생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는 것도 사치였고, 누군가와 친하게 지내는 일도 없이 일만 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게 되었어요. 컨설팅 업계에서 인턴부터 시작해 이사 자리까지 올라오면서 정말 많은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고, 인정도 받았어요. 사실 연봉 협상을 해서 높은 연봉을 받게 된다면 근무를 계속 연장할 생각도 있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만큼의 연봉 제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고민을 하던 중,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제 이름을 건 회사를 차려 직접 운영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사업을 시작하게 된 때는 제 나이 36살이었고, 조금 이른 나이에 제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설립했어요. 처음에는 많은 인력도 충원을 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전 회사에서 절 잘 따라주던 사수 한 명과 함께 소박하게 사업체 운영을 시작했어요. 업계에서 워낙 싸가지가 없다고 알려진 저였지만, 그와 달리 실력은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탓이었는지 스타트업을 시작한 것이 업계에 소문이 나면서 저는 빠른 시간 내 회사 인지도를 높였고, 그 덕에 감사하게도 설립 2년 만에 빠른 성장을 하게 되었어요. 사수와 단 둘뿐이었던 회사에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니 드디어 제 회사에서도 신입사원을 채용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고, 입사 면접을 통해서 꽤 많은 인력을 채용하게 됐어요. 제가 처음으로 대표가 되어 사람을 고용하고 회사 운영을 한다는 건 생각하는 것보다 쉬운 일이 아니긴 했지만, 새로운 성취감과 책임감이 생기면서 더 잘 키워나가 보고 싶다는 욕심도 생겼어요. 당시 많은 신입사원이 입사를 했지만 유독 제 눈에 띄는 새로운 신입 하나가 있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원을 똑같이 대해야 했지만 유독 눈에 띄는 건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 신입은 늘 조용했고 어딘가 위축이 된 모습으로 늘 자기 의견도 제대로 펴지 못한 채 지내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모습이 마치 예전에 헤어진 여동생 같았거든요. 아마 그 신입에게 유독 눈길이 가는 이유도 여동생과 겹쳐 보이면서 자꾸만 마음이 쓰였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인지 유독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고, 대표인 제가 자연스럽게 챙겨주고 밥 한 끼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는 노력을 은근히 보였어요. 점심시간인데 왜 식사하러 안 나갔어요? 아, 일이 좀 남아서요. 배가 안 고프기도 하고. 밥을 먹어야 머리도 돌아가고 일도 하죠. 식사 안 했으면 같이 나가죠? 저랑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정말요. 밥도 안 먹이면서 일 시키는 나쁜 사람 만들지 마세요. 밥은 먹고 해야죠. 빨리 나오세요. 매번 이렇게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왜 맨날 사람들하고 같이 안 먹고 이렇게 혼자 있어요? 점심값이 비싸기도 하고 전 어울릴 여유가 없기도 해서요. 그럼 앞으로 점심은 저랑 먹죠. 저도 굳이 챙기지 않으면 잘 안 먹어서. 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대표라서 불편해서 그런가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그럼 같이 먹어요. 이것도 인사 고과에 넣을 테니 거절하지 마세요. 네. 처음에는 그런 제 호의가 부담스러운지 불편한 내색을 하며 거절을 연신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어느 순간부터 저와의 식사 시간을 기다리는 듯 보였기도 하고, 은근히 친밀감까지 보이면서 곧잘 따르더라고요. 저도 그런 신입사원이 밉지 않았고요. 신입사원과 제 사이에 나이 차이가 좀 있기는 했지만 막내 동생같이 잘 따르는 모습을 보니 귀엽기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곁을 안 주기로 소문난 제가 유독 그 신입사원에게만 사적으로 만나고 연락도 주고받으면서 지내게 되었어요.
이렇게 가깝게 지내던 어느 날, 언제나 그렇듯 신입이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할 이야기가 있는지 머뭇거리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대표님, 어머니가 감사 인사 드리고 싶다고 해서요. 응? 어머니? 네가 어머니가 있니? 말씀드리면 복잡한데 어머니가 있긴 해요. 그리고 대표님한테 인사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신입사원의 뜬금없는 이야기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분명히 신입사원과 가까워진 후 자신이 고아라고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었고, 실제로 회사 입사 이력서에도 그렇게 작성을 했었던 아이가 어머니라니? 어리둥절한 마음에 일단은 사정이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알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약속 장소로 나갔고, 그곳에서 마주한 신입사원의 어머니를 본 순간 저는 한눈에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봤어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멈출 수 없는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죠. 그날 신입사원의 어머니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앉아서 절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오랜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그리고 공장으로 취업을 해 억지로 헤어져야만 했던 그 여동생 진이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20살의 앳된 모습으로 만난 것이 다였기에 그날 본 여동생의 모습은 제가 늙은 만큼 꽤 많이 늙어 있었고 변한 모습이었지만, 분명하게 그때의 그 얼굴을 그대로 닮아 있었기 때문에 여동생을 보자마자 첫눈에 누구인지 딱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친 여동생은 이미 신입사원의 대표가 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절 바라보면서 일어나 언니라고 부르며 반가워하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도 않는 상황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싶더라고요. 어떤 말도 필요 없이 한동안 서로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그렇게 몇 분 정도가 지난 후 조금 진정이 된 마음으로 지금 일어난 이 상황에 대해 자초지종에 대해 듣게 되었는데, 놀라웠기도 하지만 역시 내가 알던 여동생답게 성장했고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 어떻게 지낸 거야? 왜 우리 직원의 어머니라는 거고? 뭐가 뭔지 정말 하나도 모르겠다, 얘. 맞아, 언니. 내가 지은이 엄마야. 마음으로 낳고 키웠으니 내가 엄마지 뭐야. 안 그래? 아, 그럼 어떤 사이인 거야? 언니 또 우리처럼 생각했지? 그런 거 아니야. 말 그대로 내가 가슴으로 낳아 키우는 내 딸이야. 보육시설에서 자란 아인데 내가 거기 시설 엄마로 애들 보호하고 있거든. 아, 그래? 그래서 고아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구나. 이제야 이해가 된다. 언니, 나 자식 많아. 지훈이 말고도 아직 예쁘고 내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부럽지? 넌 어린 시절부터 양보하고 누구든 도우려고 애를 쓰면서 살더니 결국엔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고 있구나? 너답다 정말. 무슨, 얘네가 날 살게 해준 거지. 내가 해준 건 별로 없어. 이렇게 잘 커주고 사회의 일원도 되어주고. 너무 좋아. 아니에요. 엄마 덕분에 저희가 살 수 있었죠. 저는 이미 보육시설 나와서 자립했는데 엄마가 그 외에도 지원도 해주고 도와주고 해서 대학도 나올 수 있었고 취업도 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한 분이에요, 저에겐. 진이야, 너 정말 여기저기 고마운 은인만 되면서 사는구나. 정말 반성하게 된다, 내가. 지은이가 과하게 말하는 거야. 난 그냥 애들이랑 지내는 게 좋은 거지 뭐. 삐뚤어질 수도 있었는데 절 잡아주셔서 그 감사함 아직도 못 잊어요. 그래서 제 영원한 어머니이고 지금도 엄마처럼 연락하며 지내고 있어요. 신입사원은 왜 제 여동생이 자신에게 어머니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어머니로 인해서 이렇게 올곧은 성인으로 자랄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왕래를 하면서 지내는데 어느 날 여동생이 신입사원의 자취방에 들러 반찬을 두고 가는 길에 같이 식사를 했고, 그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반찬을 주러 오신 날이 있었는데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대표님 좋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 처음엔 세상에 그런 대표님이 다 있냐면서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칭찬을 했는데 얘가 언니가 너무 좋았는지 사진까지 보여준다고 하더라고. 사진 보니까 딱 알겠던데? 언니 안 변했더라. 그래서 내가 대표인 걸 알고 있었구나. 나 이제 좀 멋진 커리어 우먼 같지 않니?
그러니까 언니 얼굴 보는데 내 마음이 다 좋더라고요. 우리 못 본지 너무 오래됐잖아. 그래서 실례가 되는 걸 알면서도 어머니 소개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달라고 했어. 그래, 잘했어.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또 만났잖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듣기는 했어도 그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 없는데 참 신기했어요. 만나야 할 인연은 반드시 만나게 된다고 하더니 여동생과 제가 그런 건가 싶기도 했고요. 살면서 연락이 끊어져 버린 여동생을 만나게 된다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그 방법이 신입사원으로 인한 경우라니 더 신기하고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이제야 드는 생각이지만 신입사원이 유독 눈에 들어오고 안쓰러웠던 건 여동생의 영향을 받아서 그 아이가 여동생으로 느껴진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서로 만나지 못하고 살아온 여동생과 전 한참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가 연락을 하지 못했던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셔? 양아버지는 돌아가셨어. 그랬구나. 엄마도 대학 졸업할 때쯤 다단계 사기 당하시고 쓰러져서 요양원 지내시다가 2년 전에 돌아가셨어. 그래, 내가 알았어야 했는데 연락이 안 닿으니 몰랐네. 언니도 힘들게 살았겠다. 그치 뭐. 엄마가 사기당하는 바람에 공부하고 싶은 건 못하고 지금 이렇게 대표됐잖니. 참, 그때 네가 준 그 30만 원 덕에 엄마 병원에 보내고 고시원 생활할 수 있었어. 너무 고마웠다. 그걸 그때까지 안 쓰고 있었다고? 하여튼 언니도 대단해. 네가 힘들게 모아서 준 돈인 걸 뻔히 다 아는데 내가 어떻게 쓰니? 그나저나 너 남편은? 애들은? 나 공장에 취업하고 거기서 만난 남자랑 결혼했었는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그렇게 나한테 손을 대더라. 그래서 결국 이혼했어. 그리고 시설에 들어와서 아이들 돕고 지내는 거야. 언니는? 그랬구나. 너도 잘 지내길 바랬는데 순탄하게만 지낸 건 아니구나. 난 그냥 결혼 안 했어. 여유도 없었고 돈 버느라 바쁘기도 했고. 너 대표가 거저대는 줄 아니? 일하느라 못한 거야. 그래, 언니는 대단해서 혼자 살아도 멋질 줄 알았어. 언니, 그때 기억나? 내가 헤어지면서 꼭 다시 만나자고 했잖아. 근데 이렇게 다시 만나니까 너무 좋다. 그동안 노력하고 살아온 게 언니 이렇게 다시 보려고 그랬나 봐. 그러게. 우리 가족으로 만나서 결국 이제는 너랑 나 단 둘만 남아서 이렇게 만나네. 나도 혼자 지내는 거 외롭고 힘들었는데 너 만나서 얼마나 기쁜지. 여동생과 전 양아버지와 엄마 모두 다 돌아가신 후 세상에 기댈 사람 하나 없이 나 하나만 있다고 생각을 하며 지냈고 그래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악착같이 살아왔어요. 그런 각자의 인생에 또 다른 가족으로 기댈 수 있는 서로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었고 무엇보다 내가 가장 힘들 때 도움을 준 여동생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건 저에게는 너무 큰 행운이었어요. 이제는 제가 받은 도움을 여유가 있는 제가 여동생에게 제대로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니까요. 만났을 당시 여동생은 시설에서 작은 단칸방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많이 어려서 시시때때로 신경을 써줘야 하기 때문에 케어를 위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여동생을 그대로 두고만 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제가 줄 수 있는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여동생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변함없이 회사 대표로 지내면서 여동생과 함께 교류를 하며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어요. 제 생각 같아선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지만 여동생은 그 제안을 한사코 거절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제 도움은 받지 않으려고 하는 통에 그냥 각자의 삶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살고 있어요. 여동생은 여전히 검소하게 아이들의 엄마로 열심히 베풀면서 지내고 있고요. 저 역시 대표로 지내는 건 변함이 없지만 한 가지 변한 사실이 있다면 회사가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좀 더 성장했다는 점과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지내면서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받고 지내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무엇보다 저희 회사에는 새로운 시스템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도 큰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여동생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준 신입사원에게 보답을 하고자 했을 때 신입사원이 저에게 제안을 해줬던 내용을 곧바로 적용을 해 좀 더 체계적으로 다듬은 후 회사 채용 방식으로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 환경으로 인해서 취업을 하지 못하고 대학 졸업이 어려운 모든 성인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좀 더 나은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채용 제도를 개편했고 작년부터는 직접 적용을 해 채용을 할 때 신입사원 전형에 일명 잠재자 전형을 추가했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할까 싶은 생각에 도전적으로 시작을 한 일이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인기가 높았고 매년 높은 경쟁률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1년 정도 채용을 해보니 무조건 대학 졸업과 높은 학력만이 일을 하는 능력이 아니라는 걸 몸소 깨닫게 되었어요. 단순한 호기심과 고마움의 표현으로 시작을 한 일인데 오히려 제가 더 많은 혜택을 받고 깨닫게 되는 것 같아서 신기하더라고요. 또 여동생의 뜻에 따라서 시작을 한 후원은 결국 중독이 된 것인지 이제 제 버킷리스트가 되었어요. 여동생이 지내고 있는 시설에 대한 후원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양한 아동복지 시설을 찾아서 후원을 하고 기부와 함께 봉사활동까지 함께하고 있어요. 당장 내 눈앞에 고통이 가장 크다고 느끼면서 이 어둠을 이겨내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달려오느라 저와 같은 상황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을 외면했다는 것이 미안해지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든 직접 겪고 경험을 해보지 못한다면 그 시절의 괴로움이 얼마나 심각한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무엇보다 힘들게 살아온 인생에서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닐 수 있는 작은 도움이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느껴본 사람이라면 그 아픔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느낄 수 있겠죠. 저의 경우가 그랬어요. 아이들을 돕기 위해 간 시설에서 아이들의 눈빛을 보는 순간 너무 가슴이 아프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더라고요. 왜 그동안은 그런 생각 자체를 못했는지 참 안일하게 살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누군가 밖에서 절 본다면 참 화려한 인생이고 싱글 라이프를 즐기는 대표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가족도 없고 혼자인 저의 가장 약한 부분을 들키지 않으려고 늘 강하게 치열하게 살아왔다는 건 숨길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유일한 가족으로 여동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여동생은 저에게는 없는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있고 그 아이들은 이제 저의 조카라고 할 수 있죠. 이 많은 조카들이 있으니 저는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많은 조카들에게 용돈을 주려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번 돈과 명예를 이용해서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아이들이 올바른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건 이제 여동생의 목표뿐만 아니라 제 목표이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악착 같은 성공을 했고 이 성공에 전혀 도움을 준 바가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의 것들을 함께 누리는 것이 억울하지도 않냐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제가 살아온 과거를 천천히 돌아보면 모든 삶이 저 혼자서만 노력한다고 사라진 것은 절대 아니더라고요. 최악의 순간에도 절 생각하고 도움을 준 여동생이 있었고 또 어린 시절 어려움 속에서도 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준 엄마가 있었으니까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인생에서 정말로 마음을 나눌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어도 성공을 한 인생이라고요. 예전에는 이런 명언을 보면 저에게는 그 누구도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외롭다고 생각했던 나에게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었고 또 나를 돕기 위해서 어딘가에서는 진심으로 바라며 기도를 해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이제는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에 지금의 제 성공은 저 혼자만으로 이루어진 건 절대 아니죠. 저 역시 인생의 황혼기로 달려가고 있는 시기이기에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1등을 하기 위해 노력하며 앞만 보고 살았던 삶을 조금은 멈추고 주변도 둘러보면서 내가 살면서 받았던 작은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베풀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이를 먹으면 철이 든다고 하더니 정말 이렇게 철이 드는 건가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앞으로 남은 인생은 여동생과 함께 재미있게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사이다 같은 사연이 아니라서 실망을 하실 수 있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나름 파란만장했던 제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군가는 희망을 얻으셨으면 좋겠고 또 누군가는 소중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늘 행복이 깃들길 바랄게요.